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봄이 와도 여름에도 배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손발이 시려워 밤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체력이 바닥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한 체질이라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냉기가 퍼져나가면 혈액순환 장애, 만성 소화불량, 관절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냉증이 결국은 노화를 앞당기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특별 출연하여 큰 화제가 된 냉기 제거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모두 공부한 의학 박사 신도 요시하루가 창시한 이 건강법은 몸 안의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든 놀라운 치유법입니다. 단순한 밥 한 끼로도 몸속 냉기를 몰아내는 냉증 밥 만드는 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쌀과 물, 그리고 단 하나의 히든 재료만 더하면 내 몸에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몸이 따뜻해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기의 흐름이 건강을 좌우한다. 동양의학에는 기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기와 양기가 온몸 구석구석 빠짐없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그것이 잘 돌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정체하면 병이 됩니다. 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음기는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음기는 찬 곳을 좋아하고 양기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발이 차고 상반신이 따뜻하면 양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차기 때문이죠. 반대로 음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쪽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싫고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기 싫으면 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몸의 아래 위에 온도차가 만들어진 상태를 냉기라고 합니다. 두안종열의 중요성.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한다는 두안조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한 몸은 상반신으로 올라가려는 열기를 끌어내리고 하반신으로 내려가려는 냉기를 밀어 올린다고 하는데요. 두안종열은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통하는 이치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의 순환이 안 되어 질병과 노화가 빨라지고 정신적으로도 짜증과 신경질이 생깁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건강을 유지하고 머리 쪽이 차가워져서 정신이 맑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하는데요.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고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안조결이 아닌 두열종냉인 상태가 많다고 하는데요. 냉기가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동맥에서 충분한 혈액이 오지 않으면 내장의 세포와 손발의 근육세포 등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을 한 예가 있습니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고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가늘어지는 것을 의학용어로 스파즘이라고도 합니다. 토끼 귀의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합니다. 말초혈관으로 가면 8미크론 정도의 적혈구가 지나는 길만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일렬로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토끼에게 담배 연기를 뿜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고 가늘어져서 정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기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냉기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 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반신은 차게 하고 하반신은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냉기를 제거해서 몸에서 병의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냉기는 건강을 해치는 큰 방해꾼입니다. 냉기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병의 근원을 만드는 매우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냉기는 물리적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고 음식으로 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한종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이른바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몸이 냉해지면서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서양의학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바로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슬러지라고 합니다. 슬러지란 하수 등에 달라붙은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진흙이 침전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하반신이 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생기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돌지 못하면 영양분은 물론이고 내보내야 하는 노폐물의 배출이 나빠져서 내장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는 사람의 몸속에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강한 세포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먼저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암은 커지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어지고 암은 커다란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암이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면 암은 소멸됩니다. 생기는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순히 암을 잘라내고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부순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강물이 쓰레기와 오염물로 더러워져 있을 경우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정화제를 뿌린다고 해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염의 근원을 단절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냉기를 제거해서 방해물을 없애야만 저절로 치유됩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알레르기도 없어진다.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것은 산소와 그 밖의 영양이 몸의 말초기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초기관의 세포가 활약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각종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지 않고 나쁜 것이 머물게 되므로 세포의 기능은 매우 떨어지거나 변질됩니다. 이를테면 쇠고기를 먹었을 때 그 쇠고기의 단백질이 그대로 소장의 막을 통과하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그것이 소장의 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간장을 통과해 몸속에서 합성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나쁜 것까지 통과시킵니다. 화학비료로 재배된 야채나 쌀, 콩 등을 먹으면 화학비료의 성분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 닭을 기를 때 빨리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료 속에 약을 씁니다. 또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이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항생물질도 먹입니다. 이 나쁜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그 이상한 것에 반응해서 각종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아토피나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냉기를 없애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여
체내에 나쁜 것이 머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냉기 제거를 잘하는 것은 독소 배출을 잘하는 것. 독소가 장 속에 쌓이면 내장이 고장납니다. 오장육부 중 어느 것 하나가 고장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몸의 기능에는 멋진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 어느 하나가 고장나려고 하면 그 독소를 다른 곳으로, 오장육부가 아닌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를테면 소화기에 독이 있으면 암이나 급성 장염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독은 무릎 관절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물이 차고 더 심해지면 변형성 관절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관절을 잘라내고 세라믹이나 티타늄 등의 금속으로 관절을 만들어 삽입합니다. 이것이 인공관절입니다. 그러나 인공관절로는 보통 사람처럼 뛸 수가 없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뼈가 망가진 것을 완전한 모양의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교체했을 뿐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다시 관절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인 소화기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위를 아무리 치료해도 완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독이 세포나 내장에 쌓입니다. 냉기를 제거해서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쌓인 독은 곧바로 배출하도록 합시다. 독이 없어지면 자연 치유력의 힘이 작용하여 망가진 관절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냉기 제거로 독이 배출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냉기를 제거하면 상처가 잘 나지 않습니다. 상처란 경락 위에 생깁니다. 경락은 기혈이 인체를 도는 경로입니다. 내장에 독이 있으면 경락 위에 이상이 생깁니다. 즉, 경락은 내장이 독을 배출하는 하수도와 같은 것입니다. 빨리 독을 배출해야 할 때는 상처 부위를 째서 출구를 넓히고 독을 배출합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난 곳을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장기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내장에 독이 적어지면 당연히 상처가 잘 나지 않습니다. 고산병에 잘 걸리지 않고 벌레에 잘 물리지 않게 됩니다. 추위나 더위로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기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몸이 그다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세끼 정해진 식사를 하고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8시간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과식만 주의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냉기 때문에 합성 능력이 떨어져 비타민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외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실히 냉기를 제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야채만으로 살이 만들어집니다. 뼈를 먹지 않아도 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발열은 독을 배출하는 현상, 피부의 표면은 병의 독을 배출합니다. 독의 양이 많고 출구가 좁으면 피부 밑에서 정체하고 발진이 되어서 나옵니다. 가려운 것은 출구가 좁으니 좀 넓혀달라는 신호이므로 긁거나 만져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반신욕을 하면서 탕 속에서 배출하면 좋습니다. 열도 독을 배출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나오는 현상은 모두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냉기의 독을 배출하기 위해서 몸을 데우고 제거를 하려고 열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해열제로 열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냉기가 사라지면 열은 떨어집니다. 열은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 막내딸은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의 몸이 40도가 될 정도로 열이 났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딸을 목욕탕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허리 아래만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반신욕을 1시간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더 뜨겁게 했습니다. 따뜻한 물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고 일어서서 무릎만 물에 담근 채 주변을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40도나 되던 열이 떨어졌습니다. 냉기와 과식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당신은 과식하는 것 같군요라고 말하면 그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사나 물리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냉기와 과식에 신경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냉기와 과식은 병의 큰 원인이 됩니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과식을 하면 피가 끈끈해져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 장기의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장기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에 따라 감정 또한 나빠집니다. 간장이 나빠지면 화를 잘 내게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장이 나빠집니다. 걸핏하면 훌쩍훌쩍 울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사람은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어딘가에서 끊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냉기와 과식을 막는 일입니다. 양말을 겹겹이 신어서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고 반신욕을 하며 몸을 차지 않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여 냉기를 제거하고 50에서 70%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수저를 놓아야 병의 근원을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약. 한나라 때의 고전 황제내경을 보면 1년에는 사계가 있는데 계절에는 적당한 생활 방식이 있다. 그 생활 방식을 잘못하면 환절기에 병이 생긴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전의 치료에는 상중하가 있는데 약이라는 것은 치료의 종류로서는 하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뜸, 지압, 마사지는 중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은 무엇일까요? 음식, 의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의복, 이것이 큰 약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일상생활을 잘못하면 병이 되기 때문에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건강법이자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의 결론은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약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 중의 약이 바로 진정한 치료법이자 건강법의 의미입니다. 저는 서양의학의 의사로 출발했지만 서양의학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동양의학을 배우고 뜸과 지압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3차원이 아닌 것까지 시도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이 냉기 제거입니다. 그리고 이 냉기 제거를 하는 동안 몸의 냉기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냉기까지 제거해야 한다.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냉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냉기 제거를 위한 실천법. 첫 번째,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두한종열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원리로 봐서 탕에 들어갈 때 어깨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탕에 몸을 담글 때 허리 밑, 적어도 명치 밑이 좋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서서 놀게 하면 됩니다. 탕의 온도는 40도 이하, 37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고 20분 이상 느긋하게 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피부의 표면만 데워질 뿐 몸속까지 데워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느긋하게 들어가 있으면 몸속까지 열이 전달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내장의 기능도 좋아져서 땀이 납니다. 이 땀은 내장에 독이 나오는 것이므로 땀을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기가 제거되면 땀이 나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욕실이 차가울 때는 처음부터 반신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반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다음 욕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깨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하반신의 몸속까지 탕의 온도가 스며들므로 영하 6도의 추운 겨울 밤일지라도 욕실에 창문을 열고 찬바람이 들어오게 해도 됩니다. 몸에 닿는 찬바람은 아마도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도 책에 적혀 있다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반신욕을 몇 시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반신에는 팔도 포함됩니다. 그럼 팔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팔은 밖으로 내놓고 손목은 탕 속에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목도 상반신에 들어가므로 당연히 밖으로 내놓고 있어야 합니다. 탕에서 나오면 몸을 잘 씻고 양말, 바지순으로 아랫도리부터 입습니다. 상반신은 얇은 것을 입습니다. 탕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족욕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족욕으로 간편하게 냉기 제거하기. 족욕을 하는 방법은 양동이나 깊은 세숫대야에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를 맞춰 물을 붓고 두 발을 담급니다. 이때 큰 비닐봉투로 양동이부터 허벅지 위까지 감쌉니다. 그러면 물이 잘 식지 않습니다. 물이 식을 때마다 뜨거운 물을 더해가며 30분 정도 족욕을 하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7에서 8분 정도 더 담그고 천연 입욕제를 사용하면 더욱 따뜻해집니다. 이때는 상의를 가능한 가벼운 것을 입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이 반신욕을 하면 더 잘 치유되지만 아무래도 염려가 된다는 사람에게는 족욕을 권합니다. 또 냉기가 심할 때나 설사할 때, 생리통이나 두통이 심할 때, 또 밤에 임욕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족욕이 좋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심한 기침과 구토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족욕을 해주자 기분이 좋아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따뜻한 물을 더해가면서 족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에는 고통스러워서 울기만 했는데 그날 밤에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말을 겹겹이 신는 것이 냉기를 막는 비결. 양말을 겹겹으로 신으면 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발에서 독이 많이 배출됩니다. 발바닥에는 몸 어느 부위보다도 혈관이 많고 내장의 반사구도 많기 때문입니다. 양말 중에는 발목이 꽉 끼어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목 부분의 고무줄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뜨거우니 양말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너무 냉하다는 증거입니다. 양말을 잘 신고 있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와 뜨겁지 않습니다. 양말 신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크로 만든 발가락 양말을 가장 먼저 신습니다. 둘째, 면으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습니다. 셋째, 보통 실크 양말을 신습니다. 넷째, 면 양말을 신습니다. 다섯째, 가장 바깥쪽은 양말은 자주 갈아주도록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갈아 신습니다. 땀으로 젖었을 때는 바로 갈아 신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발은 땀에 젖기도 하고 나쁜 냄새가 나기도 하며 독이 나와서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또 발이 무좀이 생기기도 하고 습진이 생기기도 하며 발목이나 장단지가 가려워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빨갛게 붓기도 합니다. 이것은 독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해져서 독이 더 배출되지 않으면 이런 증상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 번째, 하반신은 두껍게 상반신은 얇게 입기. 이럴 경우에는 상반신을 가볍게 입습니다. 하반신은 두껍게 상반신은 얇게 입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옷을 잘못 입어서 냉기가 심해지면 발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발을 차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이 춥다고 상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두한종혈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이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입는 것이 좋은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내복 바지를 입지 않고 양말은 한 켤레만 신습니다. 내복 바지를 입으면 노인네 같다는 말을 들으니 맨살에 양복 바지만 입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 재킷을 입습니다. 그러면 두한종혈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발이 점점 냉해지고 몸이 나빠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다리에는 나일론 스타킹 하나 달랑 신습니다. 스타킹을 만드는 화학섬유는 몸에 상당히 나쁩니다. 몸의 표면에서 독이 배출되는데 화학섬유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밑에서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발진으로 나타납니다. 나일론 블라우스를 입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하반신에 비해 상반신은 많이 입습니다. 모피 코트까지 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동경하는 복장이라니 큰일입니다. 하반신은 두껍게 상반신은 가볍게 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몸이 튼튼해집니다. 두한종혈을 늘 염두에 두고 내복 바지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치마를 입으면 다리와 치마 사이에 큰 공기층이 생겨서 겨울에는 특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복은 매우 합리적인 옷입니다. 속과 비단으로 누인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습니다. 상반신에는 얇은 저고리 한 장만 입으니 참으로 좋습니다. 예전에는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화학섬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상의부터 점차 얇게 입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양말은 꼭 신습니다. 하반신은 두껍게 상반신은 가볍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음식에 감사하면서 적게 먹고 잘 씹기. 냉기 제거에 있어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해초류, 콩류를 주로 한 채식이 좋습니다. 맛은 담백해야 합니다. 밥은 잡곡밥이든 현미밥이든 면은 전리뿐이든 것, 빵도 천연 효모로 전리뿐이든 것이 좋습니다. 전리뿐은 밀기울까지 함께 가루로 만든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식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보통 2000칼로리에서 2200칼로리를 섭취하는데 1000에서 1200칼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는 체력이 모자란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1000칼로리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요리는 조금씩 담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입에 넣고 오른쪽 위로 잘 씹고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잘 씹습니다. 잘 씹다 보면 자연히 삼켜집니다. 입속이 완전히 비면 다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입속에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음식을 더 집어넣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잘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잘 흡수됩니다. 소화기 벽에서 흡수되고 혈당치가 올라가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지만 잘 씹어서 먹으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씹는다는 동작이 조건반사로 뇌 중추를 자극하고 혈당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몸속으로 차츰 들어가면 혈당치가 더 올라갑니다. 대체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치 상승으로 뇌의 식욕 중추가 자극을 받고 만복감을 느낍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장수촌이 3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섭취 칼로리를 조사해 보니 1800칼로리였습니다. 매일 밭이나 산에서 일하는 105세 혹은 110세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음식을 섭취하여 활력을 얻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잘 씹어서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이 바른 식사법입니다. 6번째,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으로 독 빼내기. 운동을 하면 독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운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부담을 주면서 움직이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의 힘을 강하게 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러므로 고전무용은 좋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고전무용을 하는 사람 중에 살찐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날씬합니다. 고전무용이나 태극권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모로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빠른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과잉 상태가 됩니다.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는 것은 좋지만 과잉되면 노화를 재촉합니다.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관절이 상해서 노화를 재촉합니다. 또한 화학섬유로 된 에어로빅 의상 때문에 몸이 더욱 나빠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천천히 움직이면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독을 배출하고 냉기를 제거하는데 좋은 관절입니다. 그러므로 발목을 펴거나 굽히거나 하는 발목 운동을 종종 하고 걸을 때는 발목을 제대로 펴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마찰은 독을 잘 배출합니다. 느슨한 옷을 입고 움직이면 옷과 몸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독이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다듬는다거나 만지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몸 어디라도 좋으니 쓰다듬고 만져주기 바랍니다. 스스로 쓰다듬어도 되고 서로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비비는 것도 좋고 때로는 실크천으로 쓰다듬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 냉기 제거에 효과적인 복식 호흡하기. 호흡을 가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은 폐를 수축시키고 팽창시키는 그 차이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늑골은 바구니와 같아서 흉식 호흡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우 커지고 깊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횡격막은 근육의 막으로 훈련을 하면 잘 늘어납니다. 호흡이 얕으면 생각하는 힘도 얕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생각하는 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긴장하거나 당황스러울 때나 무서울 때는 복식 호흡을 하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라는 글자를 보면 호자가 먼저 나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나쁜 것을 내뱉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깨끗한 공기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배를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란 배꼽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배꼽 아래입니다. 이 부위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들어가게 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또한 내장이 수축되면서 잘 움직이게 되고 나쁜 피도 나옵니다. 배를 쑥 들어가게 하면 숨이 나오기 때문에 뱉을 수 있을 만큼 뱉으면 멈춥니다. 그냥 힘을 빼는 것만으로 자연히 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숨이 들어갑니다. 폐 속에서는 가스 교환 등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내뱉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폐 속에서 4, 5초 정도 숨을 멈추고 난 다음 내뱉습니다. 또한 숨을 내뱉을 때는 휘파람 불듯이 입술을 모아서 후 소리를 내면 좋습니다. 출구가 좁아 저항을 받으면 안쪽에서는 숨이 지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와 반대로 입이 벌어져 있으면 안쪽이 막혀서 충분히 나가지 못합니다. 산소가 몸속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면 몸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냉기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냉기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 냉기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나만 좋다면 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냉기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도하고 타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냉기가 제거됩니다. 마음의 냉기가 제거되면 자연히 몸의 병도 치유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 몸의 기능이 변합니다. 대자연의 흐름에 인간이라는 소우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벚꽃이 피는 봄은 간장의 계절입니다. 간장의 기능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지요. 지금까지 배출하지 못한 간장의 독소가 마구 배출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고 기침이 나는 것은 간장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장의 특징인 오만과 비굴이 잘 나타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냉기 제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불타는 여름은 심장의 계절입니다. 심장에 쌓인 피로를 내뱉고 심장의 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심장의 독소는 주로 땀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냉방 실내에만 있어서 땀이 나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의 특징은 냉옥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계절입니다.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가을은 폐의 계절입니다. 폐가 독소를 내뱉고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기침이나 가래는 폐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무리하게 약을 먹고 억제하지 말고 냉기를 제거하면서 모든 것을 배출하도록 하십시오. 폐는 대장이나 피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설사를 하거나 습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폐의 특징은 욕심이라 무엇이나 원합니다. 그런 감정이 강해지므로 주의하십시오. 폐의 독소는 배를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하면 잘 배출됩니다. 겨울에는 신장 기능이 좋아져 독소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냉옥, 오만, 욕심 네 가지 비뚤어짐이 심해지면 신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마음의 냉기 제거에도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를 중심으로 보름 동안은 소화기에 독을 배출하는 계절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차게 하는 음식. 음식에는 몸을 냉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것과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유는 몸을 냉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데워서 먹어도 몸을 냉하게 만듭니다. 우유가 몸을 차게 하는 것은 몸에 들어가서 하는 기능이지 마실 때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몸을 냉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정제한 것이 그렇습니다. 소금도 천일염 바닷물에서 직접 얻은 것은 괜찮지만 정제한 염화나트륨으로 만든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탕도 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레뉴당이나 갈색 설탕도 정제한 것이므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흑설탕은 정제를 완전히 하지 않은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좋은 쪽으로만 반응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몸이 나쁘면 더욱더 나쁜 것을 좋아합니다. 냉기가 심하면 발이 뜨거워져서 발을 차게 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 나빠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간이 나쁘면 술을 좋아합니다. 실은 간이 나빠서 술을 잘 마시는 것인데 나는 간이 튼튼해서 해독작용이 잘 되기 때문에 술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가 나쁜 사람은 담배를 좋아해서 좀처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약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내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내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냉기 제거를 충실하게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 음식 중에서 몸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초가 산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칼슘을 방출합니다. 사람의 위 속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해초는 위 속에서 자신이 가진 칼슘을 내보냅니다. 그러니 몸에 칼슘이 필요하다고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초가 더 좋습니다. 또한 해초가 알칼리를 만나면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에서는 장액이라고 하는 강한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해초가 그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혈압을 내리는 기능을 하므로 해초를 몇 끼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생야채는 소금으로 무치거나 절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햇빛에 말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금의 독은 아미노산이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아미노산과 소금이 함께 된 음식인 된장이나 간장이 좋습니다. 어느 것이나 콩과 보리의 단백질을 발효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과일도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라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온 습관과 다르다고 부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물성 산을 첨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레몬이나 유자의 즙을 뿌려서 먹으면 해가 줄어듭니다. 생선 탄 부분에는 발암성 물질이 있지만 무말랭이 같은 것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햇빛에 말린 식재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야채로는 햇빛에 말려서 만든 무말랭이, 표고버섯 말린 것, 말린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로 말린 것이 많으니 먹기 전에 햇빛에 한 번 더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백설탕이나 정제한 소금도 그대로 쓰기보다는 병에 넣은 채
한두 시간 정도 햇빛에 말려서 사용하면 해가 적어집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기 부분을 버리는데 그 부분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보다 영리합니다. 원숭이는 표고버섯의 우산 부분은 떼서 버리고 줄기 부분만 먹습니다. 표고버섯의 줄기 부분이 좋다고 하지만 딱딱해서 그대로 먹을 수 없다면 잘게 썰어서 먹도록 합니다. 버섯에는 항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우엉, 당근, 무, 고구마, 감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가열해서 먹도록 합시다. 현미나 보리, 조 같은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현미가 없을 때는 백미의 보리와 조를 10%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콩이나 두부, 청국장 같은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기 제거에 좋은 음식으로 해조류와 콩을 주로 한 잡곡밥을 권장합니다. 모든 음식 재료는 가열 조리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크의 놀라운 효능. 실크에는 냉기, 통증, 가려움증, 염증을 없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실크는 땀과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옷은 실크가 가장 좋습니다. 실크는 보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을 밖으로 배출하고 외부의 독을 안으로 들이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직접 닿아도 좋고 옷과 옷 사이에 입어도 좋습니다. 면은 흡수력이 좋지만 바로 축축해지는 데 비해 실크는 땀을 흘려도 축축해지지 않아서 항상 쾌적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라도 냉기와 통증, 가려움증, 염증이 있을 때 실크를 이용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습진이 있을 때는 환부에 실크를 감아둡니다. 허리나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플 때 아픈 부위에 실크를 감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두통이 있을 때는 이마에 감고 눈이 아플 때는 눈 위에 감습니다. 열이 있을 때도 베개 실크를 감으면 열이 내려갑니다. 항상 실크 스카프를 가지고 다니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등의 합성 섬유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팬티 스타킹을 꼭 신어야 한다면 실크로 된 것을 선택하십시오. 바지 속에 팬티 스타킹을 신는 사람도 있는데 실크로 된 것이라도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이나 실크로 된 헐렁한 속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냉기 제거 5가지 법칙. 첫째, 두안 조결을 하고. 둘째, 식사는 자기 양의 70% 정도만 하고. 셋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넷째, 병의 독을 모두 뽑아내고. 다섯째,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냉기 제거 건강법의 5가지 법칙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째고 주사를 맞아야만 병이 치유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병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야 더 잘 치료됩니다. 일상의 평범한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부터 두안 조결이라고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전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상반신은 그보다 체온이 좀 더 높고 하반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미묘한 체온 차이가 몸 전체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의 온도 차이를 옷으로 보완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냉기 제거 건강법입니다. 체온이 가장 낮은 발은 양말을 5켤레에서 6켤레를 겹겹이 신어서 보온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들어오는 실크나
면으로 된 속바지를 입어서 조절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은 가볍게 반소매 정도만 입으면 됩니다. 높은 산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만 정상으로 갈수록 나무가 적어지다가 마침내 없어집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산처럼 밑으로 갈수록 두껍게, 위로 갈수록 가볍게 입어야 합니다. 입욕할 때도 명치 부분까지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천천히 몸을 데웁니다. 식사는 자기 양의 70% 정도로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고 몸속의 각종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하면 상반신이 뜨거워지고 그만큼 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치료될까 이런 불신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됩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이런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상은 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냉기 제거의 기본입니다. 병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 통념일 뿐이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병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병은 저절히 치유된 것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항상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효과 대학 시절에 뇌졸중으로 뇌세포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뇌세포는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재생 능력도 약하다 이렇게 배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 치유력의 힘으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방해하는 것은 바로 냉기입니다. 냉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은 자연 치유력에 맡기면 됩니다. 무릎 관절이 차츰 망가지는 변형성 관절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나빠진 부위를 절단하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공관절을 끼우지 않고도 냉기 제거를 확실히 한 사람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조작했거나 만든 것도 없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만성중이염으로 30년 가까이 고생한 사람이 고막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도 냉기 제거를 실행하고 치유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청기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보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고막은 한번 찢어지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원래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에는 병이 되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원인이 없어지므로 병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바로 냉기입니다. 병을 치유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원인인 냉기를 제거하면 병은 자연히 치료됩니다. 도리에 따르고 감정을 억제하는 바른 삶이 건강을 보장한다. 이 책을 잘 읽으면 알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삶이란 우리가 호흡에서 심장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배설하는 등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도리에 따라서 살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바른 삶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도리에 따라서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한다고 하면 사리분별만 따지는 사람이 되어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니 화가 난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거나 남이 부럽다고 하는 등 얄팍한 감정에만 빠져 좋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덕분입니다. 감정에 흔들리기보다는 도리를 따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일상생활 때문에 냉기가 생기고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냉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몸속의 각종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거기에 세균이 붙기도 하고 유전자의 이상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의 잘못을 고치고 바른 생활, 즉 냉기를 제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병은 치료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몸이 나빠지면 바로 병원이나 약에 의지해서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잘못은 그대로 두고 병적 현상만 억제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병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은 자연히 치료됩니다. 냉기 제거를 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는 튼튼한 몸을 만들고 욕심을 버리고 화를 내지 않으며 항상 조용히 미소를 지도록 합니다. 하루에 한 그릇의 현미밥과 된장국, 해조류와 콩, 채소를 조금씩 먹고 모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빨리 달려가서 반신욕으로 고쳐주고 서쪽에서 피곤해서 쓰러진 어머니가 있다면 냉기 제거를 하면 피곤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남쪽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냉기 제거를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전해줍니다.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즉 타인을 위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 상한다고 금방 화를 내면 그만큼 간장이 나빠집니다. 흔히 화를 낸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일로 화를 내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상대도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빠집니다. 상대에게 악기를 보내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미운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가슴을 바늘로 찌르면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가슴에도 찔린 것입니다. 간장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큰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날 때는 간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반성하십시오. 소화기가 나쁜 사람은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소화기가 나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제멋대로이고 자신에게는 더 그렇고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성가신 것을 싫어합니다. 신장이 나쁜 사람은 잘 웃고 잘 웁니다. 잘 웃고 잘 우는 사람은 신장이 나빠지기 쉬운데 이 경우 웃는다는 것은 냉소 혹은 비웃음을 말합니다.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고 차가운 성격에서 오는 웃음이기 때문에 새침하고 재미가 없는 느낌입니다. 폐가 나쁜 사람은 잘 웁니다. 울고만 있으면 폐가 나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나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면 폐가 더욱 나빠집니다. 이렇게 몸속 장기의 어딘가가 나쁘면 감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빠지는 몸속 장기가 정해지므로 그 사람의 병상을 진찰하면 성격까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나빠지거나 하나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걱정증이 됩니다. 어떤 감정의 흔들림에도 공통된 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이므로 반성해야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편하고 싶다, 손해보기 싫다, 무엇이든 내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크게 오만, 냉혹, 욕심, 이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지만 잘 눈치채지 못하는 오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도 일종의 오만입니다. 의사로 일할 때 일입니다. 간지를 앓는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다. 진찰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온 후로 발작한 적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없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 덕분에 발작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과를 설명하고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 말하고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간장과 담낭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냉혹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차갑다는 뜻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머니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오만한 것이고 남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생을 모르는 것은 냉혹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은 심장과 혈관계통이 나쁩니다. 류머티즘은 심장과 소장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류머티즘을 앓는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병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밥 한 끼로도 몸속 냉기를 몰아내는 냉증 밥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배가 차갑고 특히 여름에도 손발이 정말 너무 차가워서 이불 덮고 잔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그런 분들 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체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 느끼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꼭 먹어줘야 하는 냉증밥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할 때 이걸 조금 더 첨가했더니 냉증이 개선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재료 중 하나를 넣어서 만들 건데요. 내 몸에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 같아 좀 세졌네. 할 수 있는 냉증밥 한번 지으러 가보실까요? 간단해요. 재료는 평소에 드시던 대로 쌀하고 깨끗이 씻은 쌀 그리고 물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히든 재료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돼요. 물 2컵에 옷 진액 1티스푼의 비율로 밥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쌀 2컵에 물 2컵1의 비율로 밥물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취사 버튼을 누르시고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 옷 괜찮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옷은 아주 훌륭한 보양 약재이기도 하지만 이거 잘못 다루잖아요. 그러면 정말 알레르기가 극성 부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약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옷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꼭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옷나무는 재배 역사가 한 4,0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옷과 함께한 역사가 길다는 거겠죠. 옷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은 일단 강력한 방수, 방충,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구를 보호하는 도료로 많이 사용됐잖아요. 옷이 위험하다 이런 선입견이 생긴 이유가 있죠.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옷의 특정 성분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수, 방충, 방부 작용을 하는 성분인 우르시올.
바로 이게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우루시올이 함유되어 있는 오체 진액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흔히 우리가 오탔다, 오돌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발진, 수포 생기고 굉장히 가려워요.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오츠로 만든 식품을 먹잖아요. 그러면 개인 체질에 따라서 그 증상이 전신으로 다 퍼져버릴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옷 속에 있는 독성이 단백질과 만나면 중화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닭고기에 옷을 넣는다고 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막 끓이는 그런 온도로는 옷을 가공할 수 없고 옷을 끓이면서 휘발되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제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옷이 가지고 있는 독성, 이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을 하는 게 바로 법제잖아요. 이렇게 법제 과정을 거친 옷은 효과가 뛰어난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옷은 예로부터 건칠이라고 해서 어혈을 삭혀주고 몸에 쌓여있는 이런적 뭉쳐있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치료약으로 주로 많이 쓰였어요. 약성은 활혈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어혈을 없애줘. 혈관을 잘 소통시켜주는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고 풍을 꺼내고 월경을 잘 통하게 순조롭게 하고 진해, 그러니까 가래를 삭혀주고 또 복통과 변비를 다스리는 데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옷 자체는 성질이 따뜻해요. 어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 또 그것 때문에 유발된 여러 가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생리불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환에 응용되어 왔습니다. 추위를 잘 타고 아랫배가 차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만성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변비 치료하는 데 쓰이고 또 생리불순이 심하다, 생리통이 심하다, 또 손발이 잘 안 따뜻해져서 굉장히 시리고 상태가 안 좋다, 어혈이 심하다, 외상이나 타박으로 인해서 골격에 상처를 입어서 멍이 잘 풀리지 않는 증상에도 온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차고 냉한 체질의 사람에게 생긴 뭉쳐있는 거, 어혈을 풀어주는 약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요즘은 시중에 이렇게 식용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옷 진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옷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는 옷을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나무의 줄기만 사용할 것,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인 우루시올을 제거한 물 추출물만 식품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식품 허가를 받은 옷 가공식품은 우루시올이 제거됐기 때문에 알레르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냉증밥에 밥물로 넣을 진액도 우루시올이 제거된 옷 추출물입니다. 옷 추출물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 드시면 쌀이 그냥 윤기가 기름칠한 것 같을 거예요. 냉증밥이 정말 구수한 누룽지 맛도 납니다. 처음 드시는 분도 부담 없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냉증이 있으신 분,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냉증밥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소화도 한결 더 편하고 아랫배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손발도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간단한데 맛도 좋고 효과까지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냉증밥으로 오늘도 이 냉증밥 든든히 드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냉기 제거 건강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강법에서는 몸 안의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기 제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몸이 차가운 편이라면 반신욕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상처가 잘 나지 않으며 고산병에 잘 걸리지 않고 벌레에 잘 물리지 않게 됩니다. 추위나 더위로 고생하지도 않고 이상 기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몸이 그다지 상하지 않게 되어 하루 세끼 정해진 식사를 하고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8시간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과식만 주의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우니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실히 냉기를 제거한다면 필요한 것은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야채만으로 살이 만들어지고 뼈를 먹지 않아도 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냉기를 제거하고 자연 치유력이 왕성해지면 그만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질병에 걸렸더라도 쉽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만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